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DNA 종이접기를 이용한 나노 구조체 개발과 2차 전지 음극 원천 소재 개발 등이 올해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우수 성과 100선은 과학기술 역할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로 19회를 맞았습니다. 토성 고리가 토성처럼 45억 년 전에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토성 고리의 얼음 입자들이 오염에 저항력을 지녀 겉보기엔 젊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토성 자체만큼 오래됐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중국에서 쥐라기 시대 신종 공룡의 화석이 공개됐습니다. 이 화석은 큰 덩치와 긴 꼬리가 특징인 용각류 공룡으로 머리뼈 크기만 40cm 정도로 살아있을 당시 몸 전체 길이는 8m 정도로 추정됩니다. 인공지능을 로봇에 접목해 산업재해에 대응하는 기술이 다양한 제조업 현장에서 응용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과학 일렬에서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DNA 종이접기를 이용한 나노 구조체 개발 등이 올해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우수 성과 100선에는 서울대의 종이접기 기반 DNA 나노 기술 개발과 연세대의 최적 프라임 에디터 제작 기술, 서울대의 인간 다이서 효소 구조 규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수 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과제 선정과 기관 평가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올해로 19회째를 맞았습니다. 토성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크고 아름다운 고리는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는데요. 토성 고리의 나이가 4억 년 이내라는 기존 학설과 달리 45억 년 전 토성과 함께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드넓은 우주. 반짝반짝 빛을 내며 토성을 감싸고 있는 고리가 보입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고리의 나이를 두고 여러 학설을 내놨었는데 그중에서도 4억 년 이내에 만들어졌다는 학설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지난 2004년 토성 탐사선 카시니가 고리들이 비교적 밝고 깨끗해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부터 고리들이 토성보다 늦게 만들어졌을 것이란 게 정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 지구생명연구소팀이 토성의 고리가 기존 학설과 달리 45억 년 전에 토성과 함께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토성 고리의 얼음 입자들이 암석 파면 충돌로 인한 오염에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성 고리들이 깨끗하고 젊어 보이지만 토성 자체만큼 오래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태양계의 다른 행성인 천왕성과 해왕성 등의 고리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에 맞설 중국의 거왕 프로젝트 첫 위성이 발사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현지 시각 어제 오후 6시쯤 남부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위성 인터넷용 저궤도 위성 1조를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위성들이 정해진 궤도에 진입해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발사한 위성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판 스타링크로 불리는 거왕은 2035년까지 13,000개에 달하는 저궤도 위성군을 구축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홍콩 매체 SCMP는 중국이 거왕 프로젝트를 2020년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제출했지만 예상보다 진전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오히려 상하이시가 주도하는 첸판 프로젝트가 올해 이미 54개의 위성을 발사하며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 파괴됐음에도 스타링크 지원 덕분에 인터넷 서비스를 재가동한 것을 목격한 뒤 독자 우주 인터넷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약 2억 년 전 지구에 살았던 신종 공룡이 발견됐습니다. 덩치가 크고 목과 꼬리가 긴 공룡인데 머리뼈부터 목뼈까지 온전하게 잘 보존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육중한 머리뼈에 뾰족한 이빨, 기다란 목뼈 9개까지 거의 온전한 모습을 간직한 공룡 화석입니다. 중국 남서부 원난성의 한 분지에서 17년 전에 발견된 화석인데요. 중국 연구진은 오랜 연구 끝에 화석이 이전에 발견된 적 없는 신종 공룡 화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큰 덩치와 긴 목과 긴 꼬리가 특징인 용각류 공룡에 해당하는데요. 머리뼈 크기가 40cm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룡에 살았을 당시 몸체의 길이는 약 8m로 추정됩니다. 공룡들이 본격적으로 거대하게 진화하기 시작한 초기 쥐라기 시대, 그러니까 약 2억 년 전쯤 살았던 공룡으로 추정되는데요. 같은 시기에 살았던 용각류 가운데서는 가장 큰 종에 해당했을 거라고 연구팀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축산 분뇨 유기질 비료 제조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나노 세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연구본부는 비료 제조 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암모니아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나노 기반의 세정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의 암모니아 제거율이 기존보다 최대 60% 이상 나아졌고 세정수 교체 주기도 38일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세정 폐수 처리와 약품비에서 연간 1억 원의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향후 하수 처리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며 공약대로 관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미국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대로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ariffs will make our country rich. Properly used. And we have all the cards. 관세 폭탄이 현실화할 거라는 예측에 미국 소비자들은 물건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크레딧카드.com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은 관세 부과로 물가 상승이 우려돼 물건을 더 많이 산다고 답했습니다. 미시건대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내년에 물가 인상을 예상한 응답자는 25%로 한 달 전에 10%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uy in advance to the inflation? Basically like furniture, domestic stuff, so I can get a little bit of discount before the increase gets in. Clothes, for example, here is like nice in New York shopping. I would prefer an economy which is more open and less protected. 지난해 미국은 3조 8천억 달러 규모를 수입한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 만큼 관세 부과가 미칠 경제적 파장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인상에 대비하기 위한 사재기가 공급 부족을 불러와서 실제로 관세 폭탄이 터지기 전에 물가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이른바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무역 관련 협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제품 66%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과도한 공급망 의존 우려, 사이버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담당인 무역법 301조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상무부 서관인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에 집중하는 게 특징입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나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내년 1월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됩니다. 이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산업재해 위험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잖아요. 그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최근 에트리에서 정말 흥미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요. 예. 이 안전순찰 로봇과 감독순찰 로봇이라는 이름의 두 로봇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 도움 없이 로봇들끼리 역할을 분담해서 이 협동까지 할 정도로 우리 기술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술력을 이용해서 위험을 탐지할 뿐만 아니라 또 사전에 예측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예. 뭐 사실 이 로봇은 이미 뭐 식당이나 서빙용으로도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보편화가 되잖아요. 우리 일상에 도입된 지 시간이 꽤 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개발된 그 로봇 기술이 좀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로봇 자체로는 뭐 그다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산업 현장에서도 로봇은 도입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지금까지는 작업자의 특정 작업을 돕는 보조용 로봇 또는 촬영용 로봇 같이 각각의 로봇마다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이번 기술은 로봇과 로봇이 서로 협업하는, 협동하는 형태라는 점이 가장 핵심인데요. 예. 이 산업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첫 번째 로봇이 내부에 탑재된 AI 인식 모듈로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또 영상을 찍어서 관제센터로 전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두 번째 로봇이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길다란 로봇팔을 이용해 정밀 촬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차별점이 있는데요. 이 기존에는 로봇 자체에 결함이 생기면 아무래도 사람이 현장에 직접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된 로봇들은 내부에 자체 성능 개선 기능이 있어서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금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한 대의 로봇이 모든 과정을 다 관여할 수 있는, 혼자 다 수행하는 게 좀 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도 왜 굳이 두 대의 로봇으로 역할을 나눴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예. 취재 당시에 담당 연구원분한테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관련해서는 먼저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을 수 있는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또 에너지 때문에 배터리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로봇에게, 팔 달린 로봇은 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달린 로봇은 카메라를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분리하는 것이 이유이죠.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 한 대의 로봇에 뭐 카메라, 움직이는 로봇 팔 이런 여러 장치를 전부 다 싣게 되면 지나치게 무게가 가중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 로봇이 수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을 초과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두 대의 로봇으로 무게를 나눠서 적정하게 에너지,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한 겁니다. 그렇군요. 덕분에 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근데 또 제가 기사를 또 하나 봤는데 이상 상황 판단 AI 기술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영상만으로 이상 여부를 짚어낸다는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기술이 이 네. 영상을 통해서 근로자가 안전복장을 뭐 제대로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또는 뭐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는지를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온도나 압력 같이 이 산업 설비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산업재해와 같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일수록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도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넓은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번 기술이 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약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아직 지금 실증 단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활용이 된다면 주로 어느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족 보행 로봇이 뭐 공장이나 발전소의 안전을 관리하는 건 뭐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예. 그 이유가 일단 뭐 말 그대로 사족 보행이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다양한 지형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산업 현장 중에서도 특히 뭐 석유화학,
에너지, 정유를 다루는 곳에서 활발하게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런 곳들은 파이프, 게이지 이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해물질, 기체, 액체 이런 것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IoT 센서 같은 게 부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좀 감수하고 늘 일상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 만약 실제 상용화까지도 성공을 한다면 석유화학 발전소나 에너지, 정유 공장 같은 곳에 가장 먼저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보면요. 앞으로의 개발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후속 연구 계획이라든지 방향성 측면에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연구진은 내년까지 울산에 있는 한 정유 공장에서 추가 실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기술 고도화에 좀 더 집중한다 이런 방침이고요. 산업 설비는 대부분 특성상 기밀 데이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현장에 좀 최적화된 기술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설 보안 업체, 모니터링 기업 이런 곳으로 기술 이전과 또 상용화까지도 도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100% 자동화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카이스트 미술관이 17일 대전 본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카이스트는 고 정문술 제12대 이사장의 건립 기금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온 미술관을 대전 본원에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술관에서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꼽히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 41점을 포함해 각계 인사들로부터 기증받은 작품 3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교내 연구 건물 내에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캠퍼스 갤러리 형식에서 나아가 과학과 예술의 접목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걸 막고 수신료 별도 고지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1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와 달리 참고 자료격인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대로라면 교육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신기술을 통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질 거라 우려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닥뜨리면서 연말 송년회 등 모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시장에 먹구름이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들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삼겹살집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단체 예약 취소 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10대건 정도 됩니다. 한 4, 50명, 6, 70명 단위로 회사 사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시국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식당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인파가 몰리며 카페나 편의점 등의 매출은 올랐지만 저녁 장사를 주로 하는 식당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예약 취소건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서 현재 지금 12월에 좀 많이 영업을 해야 되는 그 시즌에 조금 취소건이 생겨서
실제 지난주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해봤더니 절반가량이 단체 예약 취소 등의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연말 특수가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경기가 얼어붙는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소비자 심리지수는 5달 동안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을 의미하는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향후 경기 전망 지수가 1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전국 불안 여파로 내수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탄핵안 가결 뒤 열린 첫 긴급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소상공인에 힘을 보태달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물가로 가뜩이나 침체한 경기 속에 연말 특수마저 빼앗긴 자영업자들은 찬바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탄핵 전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기간이 길어져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면 고용 증가가 크게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명확해지고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작동한다는 신호가 확산하면 전반적으로 고용 사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탄핵 전국 상황에 정치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지 않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철강, 2차 전지 산업 등의 경기가 악화해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탄핵 전국 장기화로 대외 신인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와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 취업자는 8만 7천 명 늘어난 101만 명으로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국적별 취업자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2만 3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취업자 중 절반가량은 광제조업에서 일하고 있고 임시 일용직은 32만 9천 명으로 임금직의 34.4%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임금직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구간이 48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 이상이 35만 4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동해 심해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 실제 가스와 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을 출발해 작업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장 해역에서 작업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오는 19일 첫 탐사 시추를 위한 굴착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드릴 작업을 통해 시료를 확보하는 데만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분석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첫 탐사 시추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 이번 1차 시추에서 뚜렷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 사업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고리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토성은 약 30년 주기로 태양을 공전하며 고리의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2025년부터는 고리가 다시 지구 방향으로 눕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성의 고리가 토성과 비슷한 시기에 생성됐다는 이번 연구 결과는 더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연구가 태양계와 얼음 위성 연구에 도움이 돼서 우주의 많은 비밀들이 풀리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